저는 이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개인이나 지도자나 또 조직은 결국은 도태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런 걸 한번 했어요.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줄 아세요? 보통 한 40원, 적게 하면 한 3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20만 명한테 문자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개혁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20만 명한테 보냈는데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역사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혁신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언론혁신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이 갖고 있는 폐단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를 혁신해달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혁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5가지 아젠다를 갖고 국가혁신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 안행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 해 동안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4차 행사가 되는데 그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전문가들 모시고 했고 오늘은 이 정치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 모바일 정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을 해보자 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영화관을 통째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서울 중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연평해전 영화를 무료 관람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처럼 쉽게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무료 영화 상영을 했고 그 다음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 하나를 건립하는 게 있죠. 굉장히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가윤 총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국회 안에 헌정 기념관 옆에 동상이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바일 정당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참 다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발표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모바일 정당을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정당에 대한 정의, 모바일 정당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바일 정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한 10개의 꼭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문을 보면 있잖아요. 신문을 보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렇게 해서 이 정치는 여러 분야의 하나의 그 세그먼트로서 같이 공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치가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잘 되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될 길이 없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개혁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걸 제가 저 혼자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공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옛날에는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권력이 입법부로 넘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이래가지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의 권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행정, 정책 모든 게가 다시 입법부에 와서 다시 또 거론되고 다시 검토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입법부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법부든 행정부든 입법부에서 협박을 하고 청문회를 열고 감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법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무너진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독재 시대에는 권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권력은 결국은 정부입니다. 권력은 정부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여러분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부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점을 했어요. 정보를 국가가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SNS가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과도기적으로 입법부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국가가 다 갖고 독점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다 하고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자기의 개개인의 권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 때로 몰려다녀요. 그게 노동조합인 겁니다. 이 노동조합을 형성해서 때로 자기네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의 권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분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 권력이 결국은 국민한테로 이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출 규모나 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간지 아세요? 한 10위권에서 한 12위권 정도 됩니다. 나라의 땅덩어리는 얼마 되지 않아죠. 우리나라 지금 이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 2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9.8 평방킬로미터, 지금 10만이 넘었죠. 그런데 땅은 작지만 경제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치가 받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따뜻한 대한민국 건설을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좀 가격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기업에 비교해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정당 정치와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 제도와 정치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은 진짜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은 더 한심해요. 거기는 집권 여당 야당 할 게가 없어요. 이런 정당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대국을 넘어서 선진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그래서 경제를 받쳐주지 못하는 이 정치 수준으로서는 우리의 목적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정치를 해서 피로감이 여러분 너무 크잖아요. 매일 신문 보면은 정치 문제로 기사가 탑에 나오죠. 근데 말이죠. 이번 20대 선거 한번 좀 잠깐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요. 405만 표가 집권 여당과 야당, 제1야당을 지역의원을 찍고 당을 찍는 표에서는 제3당을 찍었어요. 281만 표, 281만 표는 더민주당 지역국회의원을 찍고 당을 찍는 비례대표는 제3당을 찍었어요. 새누리는 더 해요. 새누리는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4만 표가 지역의원을 찍고 제3당을 찍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특히 당원을 포함해서 정치에 짜증을 느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이제 또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 당과 당원들 사이에 있죠. 소통이 안 돼요. 당과 당원들 간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통정치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다. 그 다음 계파정치, 우리 보세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 비박, 그 다음에 더민주에는 친노, 비노, 전부 그렇게 이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옛날 2조 때부터 내는 역사 과정을 보면은 이 계파 정치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발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이런 계파 정치는 많이 희석되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비용 저후율 이 정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선거를 한번 치르면요, 여러분이 우리 정성화 감사님 이번에 출마를 하셨다가 애석하게도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표로 떨어지신 분이 우리 정성화 청장님이시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투표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120명 정도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분이 지게 되면은 재선거를 해야 돼요. 그 전부 다 여러분 주머니 돈 아닙니까? 여러분의 세금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치,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비용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그 다음에 지역의원 공천, 비례대표 공천. 여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사람은 어차피 불평을 하니까.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밀실정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 모발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그러면 대상은 뭘 우리가 정치개혁을 하자는 거냐, 정치개혁을 하려면 뭘 하자는 거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 국회의 운영 방식을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운영 방식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지자체장과 이 교육감 선거 이 부분도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커버하려는 부분은 이 정당과 정당 운영 방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국회의원이 50명, 경기도에 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교육감은 한 사람이에요. 서울 교육감 한 사람, 경기도 교육감 한 사람. 교육감이 갖고 있는 예산 집행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교육감 선거를 겉으로는 정치가 아니지만은 속으로는 정치판에 의해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되면은 재선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개입이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제도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구태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바일 정당이 그럼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망,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백분망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분이 우리 장강수 원장이었어요. 정부와 진흥원 원장을 지냈어요. 미래부에서 한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인터넷 백분망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하나를 더 합치면은 ICT, 지금 우리가 ICT 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합쳐져서 정당을,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정당을 모바일 정당으로 바꾸자는 게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이면서 또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인터넷망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련된 최첨단 ICT 기술들이 합쳐짐으로써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바일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 정당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모바일 정당이 되면은 여론조사도 모바일 당원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선거 활동도 여러분 이미 SNS를 통해서 선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진짜 이 선거 활동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새누리당에 출마를 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계신다마는 821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 중에 105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17명에서 새누리당이 122명인데 이분들 중에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밴드의 회원 수가 500명이 안 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1000명이 넘어간 사람은 다 졌어요. 500명과 1000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SNS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문제인데 이제 이걸 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2015년 7월 통계에 의하면은 83%예요. 2012년도에 63%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4위입니다. 첫 번째는 90%를 넘는 유나이티드 UAE라는 나라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가 지금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 세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스마트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해서 이 인터넷 백분망이 또 가장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토론자들이 말씀하실 때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모바일 정당은 이태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60여 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을 시켰고, 스페인에서는 4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된 제3의 정당으로 자리를 매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좀 한 발 늦은 셈이죠.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이 기술적 배경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ICT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미디어 혁명과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에 젊은 층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정치가 싫은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정치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는 싫어. 카톡에서도 정치글 올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무관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 5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성공한다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빈부격차가 생겨나.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요즘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년 안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꽃을 피운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왜 이 정당과 정치는 이렇게도 낙후되어 있느냐. 아직까지도 국가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정현태가 정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기 특히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감사 인사를 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울산에서, 부산에서, 김해에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제가 좋아서, 중요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모바일 정당을 통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좋아서 참석한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역사에 큰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한 분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와 이제 개방성을 갖고 모바일 정당을 꾸려가자는 얘기인데요. 그 안에 이 모바일 정당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모바일 정당을 꾸려가려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바일 몇 가지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모바일 정당을 통해서 해야 될 것, 모바일 정당 내에서 여론조사가 가능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당원 가입이 모바일로 가능해야 될 것, 모바일 통해서 당비를 납부할 수 있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매월 내는 당비를 납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모르면은 앞으로는 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권 주자가 될 사람은 빅데이터를 모르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 오프라인 정당에서 보면은
당에는 여러분 제일 높은 위의 조직이 뭐냐면은 이 전당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당대회는 당원 전체가 투표를 해서 오는 게 전당대회고, 그 밑에 전국위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상임전국위원회가 있고, 전국위원회는 한 1000명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0명 정도가 상임전국위원회고, 그 밑에 최고위원 있고, 최고위원 중에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 당대표죠. 굉장히 층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어요? 이런 디지털 화상회의가 도입되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화상회의가 또 모바일을 통한 투표나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장강수 원장님 얘기하실 때 그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인터넷 뱅킹 그 예를 들었잖아요. 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은 자기 본인 인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 잘못하면은 자기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기술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층에서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나는 이미 장관이 되어 있고, 나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은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도록 압박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르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모바일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모바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100만 명의 당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리스폰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의견이 수립이 되면은 내부에서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투표가 통과되면은 예를 100만 명 중에 60%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정책 개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입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과 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바깥에서 어떤 사고 이런 요즘 그 여성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묻지마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한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지금 4건, 5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빅데이터 분석은 뭐냐면은 맨날 같으면은 현미경과 같은 망원경, 우리가 저 멀리는 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망원경이 있음으로써 멀린 걸 봤죠. 몸에 있는 질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맨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일 뿐이지,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숨은 비밀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공천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당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천제도가 시스템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당원 단계에 다 만들어놔도 지키지 않는 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바일 정당을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기업에서 ERP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업에서 ERP 시스템 해가지고 이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매니지먼트인가 하여튼 저기 기업을 전사적인 이 전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ERP를 개발하기 전에는 그 프로세스를 먼저 다 합리적으로 다 고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전산을 하진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방식이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가지고 합리화된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ERP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도 그러한 운영의 시스템을 경영 합리화처럼 만들어졌을 때에 이 모바일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기능적인 것만 넣어가지고 모바일 정당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일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당원 가입을 모바일로 해가지고 한 10만 명 받았잖아요. 그런 것 일부 기능들은 이미 모바일 정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 재정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기존 정당과 모바일 정당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히 비교를 해봤어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기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정당은 폐쇄적이고 일방통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오더가 내려가면은 밑에 있는 지역정당에서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정당에서는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당원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새누리당 이 회비를 내는 당원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시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모바일 정당이 되면은 회비를 1,000원씩밖에 안 내게 되겠지만은 100만 명에서 200만, 300만이 쉽게 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새로운 창당을 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1차적으로 창당보다는 기존에 있는 새누리당이나 기존에 있는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이 시스템을 모바일 정당으로 바꿔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창당은 하면 좋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23개가 있어요. 이거 투표하실 때 막 그 표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기독교당도 있고 천주교당, 불교당, 노동당, 그 다음 녹색당, 환경당, 그 다음 맨날 한국당, 민주당, 당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3%가 안 나와요. 3%가 나와야 두석의 비례대표가 나오거든요. 3%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당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당보다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정당이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모바일 정당이 되면은 지금 당직자들 있잖아요. 월급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당직자들이 선거 때 빼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가보면 다 놀아요.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당 대표실이나 이렇게 원내 대표실 가면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이 국회의원 당대표 되신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법조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결문들 맨날 자기가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시켜요. 자기가 다 해요. 밑에 있는 조직이 다 놀아. 보좌진과 비서진이 다 놀아요. 하는 일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당사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 놀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을 구조조정을 하고 기획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철밥통이거든. 공문하고 똑같아.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기 와 계시는 우리 물론 선배님들은 다 이 스마트폰 도사들이세요. 저랑 맨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이 스마트폰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기술적인 접근의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이 모바일 정당이라는 부분은 가능해요. 선관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면 안 돼요. 직접 선거를 해서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이 투표라든가 정당 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약간의 그런 이 제한된 부분도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식으로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자, 그때 문제는 이 100만 명 이상 당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럼 100만 명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얼마나 혹시 아세요? 5,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그래서 한 살짜리 간격으로 100만 명인데 지금은 40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평균 따지면 한 50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5,100만 명 중에 유권자 숫자는 4,0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세까지 짜려보면은 나이 하나당 평균하면은 50명이니까 한 1,000만 명이 빠지는 셈이 되지. 그때 4천만 명의 유권자인데, 그 중에서 항상 대선 때를 보면은 한 75%가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투표율이 안 나와요. 일반 총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러면 75%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은 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천만 명에 3% 하면 한 90만 명 되죠. 그래서 한 90에서 100만 명 정도는 있어야만 모바일 정당으로서 그 기능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지금 지역구가 전부 몇 개예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53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지역구에 한 4,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모바일 당원으로 있으면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또 그 지역의 민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정도의 평균 모바일 당원이 만들어지면은 성공적으로 모바일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포탈 시스템, 그러니까 플랫폼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만드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그 포탈에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다음이나 다음 카카오가 합쳤잖아요. 그죠?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이런 기능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한 10분의 1, 10분의 아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기능을 갖도록 개발을 해야만 모바일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정당의 창당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면은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이게 쉬울 수 있어요. 기존 정당을 바꿔나가는 것보다는 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의 적을 볼 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안철수 당대표가 이걸 갖고 2년, 3년 전에 시작을 했었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기 대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창당,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어떤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창당을 하는데 바로 이런 모바일 정당 플랫폼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철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와봤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국민적 지지 20%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고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분을 그렇게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한 개인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5%만 지지율이 있다면 저 창당 당장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창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계기가 여기 언론에 보도가 되버리면은 뭔가 즉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전체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옛날에 여러분 텔렉스 혹시 기억나세요? 텔렉스. 옛날에는 이게 팩스가 나오기 전에 텔렉스를 이렇게 보내고 해서 지금도 대하고 하는 데는 텔렉스를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1980년도에 팩스 머신이 나올 때 텔렉스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었거든요. AT&T 자회사였는데 그때 팩스가 나온 것을 무시했어요. 근데 10년이 안 지나가지고 그 텔렉스 회사는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뭔 얘기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는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기업도 도태되고 마는 게 이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지도자도 미래의 이 통찰력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면은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